책 읽는 마니아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윤명도 작가님의 단편소설 묵비권을 소개합니다. 윤명도 작가님은 미주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단편소설집 채취를 출간하였고 엄마의 가방, 유혹자의 꿈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작품은 미주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된 작품으로 중년 남자의 고뇌와 인간 내면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돌아 나와 큰 길에서 약 10분가량 걸어가면 조그만 햄버거 집이 있는데 아침 6시면 문을 연다. 내가 6시 30분쯤 도착해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내다보면 영락없이 그 거지가 어슬렁거리며 햄버거 집 옆에 놓여있는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치 굴뚝 청소하는 사람 모양 온통 시커멓다. 얼굴은 1년 내내 세수를 안 해서 검었다 못해 때의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몇 겹을 끼어 입은 옷들은 온통 검정 색깔이다. 다만 눈만 하얗게 반짝거릴 뿐이다. 그는 평상시와 같이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며 어제 먹다 버린 햄버거 조각을 찾는다. 어제 버린 음식 찌꺼기가 그의 아침 식사인 셈이다. 쓰레기 같은 음식 찌꺼기들을 주섬주섬 모아 갖고 있는 비닐봉지에 넣고는 천천히 햄버거 집을 떠나 거리로 나선다. 나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그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아침 일과다. 먹을 것이 풍부한 이 미국 땅에 거지가 왜 생겨났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대부분의 거지는 마약 중독자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야. 정말로 가난해서 거지 되는 것은 드물어. 그래서 거지에게는 돈을 주면 안 돼. 도와주고 싶으면 먹을 것을 사서 직접 주어야지. 돈을 주면 마약 아니면 술을 사서 마셔버려. 그리고 그들도 자존심이 있는지 공짜로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아. 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미국 거지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가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먹을 것을 위한 일거리를 주세요 라고 쓴 종이를 가슴에 안고 서 있는 행락자를 볼 수 있다. 어쨌든 거지들은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자신들은 버림받은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복잡하고 추잡한 세상과는 인연을 끊은 채 자신에게 충실하는 자세, 남에게 상처도 기쁨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자기만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생활이 오히려 부러운 생각까지 드는 것이다. 내가 햄버거 가게에서 나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는 화장실에 앉아 있었다. 변기에 앉아 열심히 아이 섀도우로 눈썹을 그리고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 동창회에 가는 거 알죠?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고 일찍 집에 오라고요. 알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변기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내는 한 달에 한 번씩 대학 동창 모임을 갖는데 항상 나를 달고 다닌다. 그 모임에 나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반드시 그녀를 차에 태우고 가야만 했고, 그리고 그녀가 노닥거리고 떠들고 수다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제기랄, 나와 같은 어느 아내 친구의 남편이 피다 마른 담배를 제 털이에 던졌다. 나와 같이 아내를 따라온 액세서리 남편이 3명 정도 있었는데 우리들은 호텔 식당 옆 응접실에서 기다리곤 하였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서먹서먹하였지만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 정도 친숙하여졌다. 젠장, 이게 뭡니까? 내가 뭐 마누라 애완용 강아지 새끼입니까? 지들 모임에 우리가 왜 졸졸 따라 다녀야 합니까? 아까 담배를 제 털이에 던겼던 좀 뚱뚱한 사내가 나머지 두 사나이에게 동정을 구하듯 쳐다보았다. 글쎄 말입니다. 지가 밤에 운전 못하면 친구들과 같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피곤한 사람 끌어다가 지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히덕거리고 말입니다. 옆에 있던 광대뼈에 마른 친구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나는 잠잠고 듣기만 하였다. 그저 말하고 싶지가 않았다. 좀 뚱뚱한 사나이가 나를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마누라라는 것이 말입니다. 미국에 와서 거꾸로 되었다 이겁니다.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안다 이거죠. 한국에서 어디 큰 소리 쳤나요? 미국 와서 돈 좀 번다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나? 안 그래요? 뚱뚱한 사나이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마른 사나이에게 말했다. 그래요. 남자를 우습게 본다고요. 그런데 그게 미국에 와서라기보다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여자 위치가 달라졌다니까요. 여자가 오히려 위로 올라선다니까요. 낮이고 밤이고 말이에요. 그들은 와르르 웃었다. 나는 여전히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들은 오늘도 아내를 따라올 것이다. 사무실 안은 항상 조용하다.
가끔 칸막이 저쪽에서 헛기침 소리만 날 뿐 각자 자기 3평 정도의 작은 밀폐된 공간에서 컴퓨터와 마주 앉아 일만 하고 있을 뿐이다. 컴퓨터는 말을 하지 않는다. 손가락 놀림에 따라 이리저리 자기 얼굴을 내비칠 뿐이다. 그 어떤 조작된 틀에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자기 자유로운 이탈은 없는 것이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아주 경이스러워 존경심까지 생겼었을 때 그것은 마치 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 상대방 목소리가 귀가에 부딪힐 때의 경이로움, 라디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거나 TV에서 실제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는 것을 볼 때의 신기함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신선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은 인간의 노예 취급당하는 꼴이 된 셈이다. 없으면 불편하고 있어도 잘 움직여 주어야 하지 고장이 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면 그때부터 아무 쓸모없이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할 일이라고는 나는 아침나절 컴퓨터를 부려먹었고 컴퓨터는 잘 길들인 말처럼 열심히 잘 따라주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12시 5분쯤 되었을까. 누군가가 불쑥 내 방에 들어왔다. 나의 상관 김 부장이었다. 잠깐 나 좀 볼까요? 나는 부장을 따라 그의 방을 들어섰고 부장은 문을 닫았다. 순간 부장이 나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을 직감하였다. 나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아주 기쁜 소식이거나 기분 나쁜 핀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부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뭐 잘못해서 꾸중들을 일이 있나를 먼저 생각해 보았지만 별반 생각나는 일이 없었고 혹시 봉급 올려준다던가 승진 같은 기분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도 들었다. 미스터 박 부인은 돈 잘 번다면서요? 부장의 첫마디에 나는 어리둥절하였다. 남의 마누라 돈 버는 것이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를 이렇게 일부러 물어보는 까닭이 무엇인가.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부장을 바라다 보았다. 그동안 미스터 박 열심히 일한 거 나는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아무 불평 없이 한다는 거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거든요. 나는 부장이 본론에 들어 가기 전 말을 빙빙 돌린다고 생각하였다. 본론부터 선뜻 끄집어내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 좋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그런데 아는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좀 어렵게 되었어요. 지난 분기에도 주문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번 달에도 회사가 적자가 났거든요. 나는 이제야 부장의 의도를 알았다. 이어서 부장이 무언가 더 변명 같은 것을 늘어놓았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저 이 밀폐된 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도 미세스 박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 다행입니다. 미스터 박이 일자리 그만두어도 당장 굶어 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미스터 박은 유능하고 성실해서 어디 또 쉽게 취직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친구들은 그만두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더라고요. 나는 역시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다가 부장에 내민 퇴직 서류에 사인하고 마지막 봉급 수표가 든 봉투를 뒷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화가 나신 모양인데 언제 한번 술 한잔 합시다. 곧 전화할게요. 나는 내 책상에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 파워 스위치를 껐다. 이제 컴퓨터는 잠들게 될 것이고 새 주인이 오면 다시 노예가 되어 바삐 움직여질 것이다. 회사를 나와 차를 몰고 거리로 나왔다. 식당에 들어가 점심이라도 할까 하다 인근 식료품에 들러 6온짜리 6개가 들은 캔 맥주 한 팩을 샀다. 차에 앉아 우선 하나를 따서 벌컥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찬 기운이 가슴을 시원하게 적셨다.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는 고가 도로를 탔다. 한낮이라 차는 붐비지 않았고 모두 싱싱거리며 잘 달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맥주 2캔을 마시자 취기가 조금 오르기 시작하였다. 집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오늘 저녁 아내의 동창생 모임에 가야 한다는 것이 생각났다. 나는 집으로 가는 출구를 지나쳐 계속 차를 몰았다. 좀 더운 것 같아 차장문을 여니 찬바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차 안으로 몰려들어왔다. 얼굴에 찬바람이 와 닿았자 취기로 후덥던 열기가 금세 싸악하고 식어지기 시작하였다. 고가 도로 위에 쌓인 보드를 보니 샌디아고까지 95마일이라고 쓰여져 있어 내가 지금 샌디아고로 내려가고 있음을 알았다. 샌디아고. 순간 나는 불현듯 그녀가 떠올랐다. 그녀가 머리에 떠오르자 와락 그녀를 안고 싶었다. 으스라지라 포옹을 하고 입술을 마구 비비고 싶어지는 충동이 불붙듯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다. 그 불길이 휴게소에 들려 오줌을 시원하게 눌 때까지 계속 활활 타올랐는데 몸 안에 묵직하였던 물기가 다 빠져나가자 한결 수그러지기 시작하였다. 샌디아고로 내려가면서 나는 줄곧 그녀를 생각하였다. 내가 10여 년 전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리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지만 체구가 자그만한 것이 포동포동하여 가슴에 안으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폭 안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녀가 생각나면 우선은 가슴에 안고 싶은 충동이 나는 것이었다.
그녀와의 처음 맞선 자리에서 그녀가 말하였다. 결혼하면 부부간의 서로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하여야 되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확하게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결혼하기 전 누렸던 자유가 결혼하였다고 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침범당할 수는 없지 않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어 침범당하면 안 되다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잠잘 때 잠옷 같은 것 안 입거든요. 잠옷뿐 아니라 아무 옷도 걸치지 않아요. 그래야 잠이 잘 오죠. 그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 중 하나죠. 순간 나는 그녀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녀의 나신이 머리에 떠올랐는데 그녀가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물론 저도 남편 될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부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하나의 목표, 즉 사랑만 이루면 되죠. 그 외 각자의 자유는 서로가 방해가 안 되면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요. 나는 그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났다. 말하자면 나는 밥을 먹을 때 전혀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든가 초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번쩍 눈이 떠져 침대에서 한참을 꾸물거리고 있는 오래전부터의 잠자리 습관, 그리고 여름보다는 겨울의 냉면을 즐기고 헤엄치는 것이 싫어 바닷가는 전혀 가고 싶지 않다는 이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결혼 후에도 그대로 속박받지 않고 유지될지 선뜻 믿어지지가 않았다. 나는 그녀를 2번 만났는데 2번째는 그녀의 아버지와 동석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크게 하는 허위대가 좋고 목소리도 시원시원하였다. 박서방, 결혼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기뻐 서로 좋아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원수처럼 미워지는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 잘 참고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걸세. 내 말 알아듣겠나? 나는 무척 기분이 상했다. 아직 2번밖에 만나지를 않았고 좋다 나쁘다 결정도 안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마치 사위한테 훈시하듯 하는 그녀의 아버지 태도가 못마땅하였다. 아니, 전 아직 따님을 결혼 상대자로 생각지 않는데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하면서 묵묵히 앞에 놓인 맥주만 마셨다. 그 후 나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내가 그녀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장인 될 사람의 무례한 말보다는 그녀만 보면 순수한 결혼 상대자로서가 아니라 그저 품에 안고 싶다는 생각뿐,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다. 결국은 그녀의 나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스스로 물러갔고 오래지 않아 그녀에 대한 기억도 사라졌다. 그러다가 거의 10여 년 만에 그것도 미국에서 그녀를 만난 것이다. 시커먼 콧불소가 한가롭게 누워있는 샌디아고 동물원에서 그녀는 나를 먼저 알아보았다. 나는 그때 인파에 휩싸여 잃어버린 아내와 아들 녀석을 찾느라 여기저기 헤매이고 있을 때였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놀라움에 나도 상당히 놀라웠고 오히려 반가운 기분이 들었다. 언제 미국에 오셨어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요. 여기로 오신 줄을. 미국 온 지 한 5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언제 오셨나요? 나는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그녀는 여전히 자그마한 체구에 가슴이 포동포동한 것이 옛모습 그대로였다. 옆에는 6살로 보이는 아들이 철창 안에 있는 콧불소를 열심히 바라다보고 있었다. 저는 온 지 3년쯤 돼요. 여기는 혼자 오셨나요? 집사람하고 아들 녀석이랑 같이 왔는데 그만 구경하다 뿔뿔이 헤어져 버려 찾고 있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나는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예. 남편은 한국 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1년의 절반 정도는 한국에 가 있죠. 나는 그녀가 남편과 떨어져 사는 날이 많은 것을 일부러 강조하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 없이 그녀가 어떻게 오랫동안 떨어져 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녀는 아직도 밤에 잘 때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자나 하는 호기심이 났다. 나는 불현듯 그녀를 안고 싶은 충동이 되살아났지만 몰려드는 인파로 충동은 스스로 사그라졌다. 우리 시간 되면 부부끼리 만나요. 뭐 아무 부담 없이. 저는 조그만 가게 하나 하고 있거든요. 심심해서요. 남편과 떨어져 있는 날이 많으니까 시간 보내는 것이 지루하다고 남편이 가게 하나 차려주었어요. 여기 가게 주소예요. 그녀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나에게 주었다. 명함에는 샌드위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러죠. 여기 내려올 있으면 한번 들릴게요. 그러나 그 후 나는 그녀를 잊고 있었다. 나는 지금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동안 여기 내려올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녀를 만나는 것이 좋은 인연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차를 세우고 지갑에서 그녀가 준 명함을 차차 주소를 보았다.
스마트폰 구글 앱에서 그녀의 샌드위치 가게를 찾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다. 그녀의 샌드위치 가게는 큰 쇼핑몰 안에 있었는데 식탁 대여섯 개 정도 있는 조그만 간이 음식점이었다. 나는 쇼핑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천천히 가게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기분이었다. 마침 가게 안에는 식사 때가 지나서인지 아무 손님도 없었고 그녀 혼자 계산대 앞에서 무언가 노트에 적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기척이 나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다 보았다. 어머, 오랜간만이네요. 그녀는 작년 동물원에서 나를 처음 보았을 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는 표정이었다. 나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마치 그녀가 기다리던 애인인 모양 성큼 그녀의 앞에 섰다. 어떻게 여기를 오셨어요? 여기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요? 아녀 볼 일은요? 그저 보고 싶어서 왔죠라는 대답을 하여야 하는 건데 나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남편은 서울 가셨나 보죠?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 남자가 느닷없이 와서는 한 번도 상면하지도 못한 남편의 거처를 확인하는 것이 도무지 이상하다는 의혹의 눈초리였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슬며시 다가온 유혹자 같은 느낌이 들어 나도 후회가 되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몸속에 숨겨놓았다가 처음 꺼집어낸 말 한마디가 그녀를 유혹하는 불순한 것이 돼버렸으니 다시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본능인가? 아니요, 지금은 집에 있는데요. 그녀는 조금 전 보였던 반가움의 놀라움은 사라지고 차갑게 내뱉었다. 그때 마침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가게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나의 변명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이 계시면 함께 저녁이나 먹을까 해서요. 그러나 나의 변명 아닌 변명이 이미 드러낸 속마음을 어느 정도 덮어줄지. 그녀는 주문받느라 음식하랴 정신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부엌에 들어간 사이 슬며시 밖으로 나왔다. 마치 음식 주문하고 먹지도 않은 채 나온 기분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아 쟁걸음으로 차 있는 쪽으로 가서 불이 나게 그곳을 빠져나왔다. 나는 또 달리기 시작하였다. 어느 목적도 없이 다치는 대로 달리다 보니 차는 어느새 부두가 보이고 바다가 눈앞에 다가왔다. 길은 끊기고 차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나는 차를 인근 주차장에 세워두고 바다가 보이는 어느 식당에 들려 치킨 샌드위치를 시켰다. 나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으로 가기가 싫었다. 나는 이미 궤도를 벗어난 철로 밖에 놓여져 있다. 철로와는 단절되었고 그 단절은 나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 단절은 나에게 침묵할 수 있는 편안함도 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뚜렷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일단 차를 타고 내려왔던 길을 되돌려 북쪽으로 향하였다. 2시간쯤 달려 집 근처를 지날 때까지도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를 않았다. 그렇다고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2시간을 더 달려 집하고는 꽤 떨어졌을 때 문득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수가 생각났다. 경수는 어렸을 적부터 친구로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와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지, 경수를 만나야지. 그 녀석을 만나면 무언가 내 방황은 끝날 거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무언가 나에게 변화가 생기겠지. 버클리까지는 아직도 6시간 정도 더 달려가야 되지만 갈 곳을 정한 이상 그다지 지루하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시계를 보니 2시가 조금 지났다. 아침에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는 말이 떠올랐다.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다리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가 지금쯤은 점점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이 되겠지. 지금까지 아무 연락 없이 집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예기치 않던 일이기 때문이다. 차는 직장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부장 얼굴이 떠올랐다. 얼굴이 둥글 넓적하고 짤딸만한 키의 동작은 재빠르다. 사장이라는 자가 나타나면 사장의 어깨에도 못 미치는 키를 넙죽 절을 하면 사장의 무릎 앞에까지 닿는 것을 보았다. 사장님, 이번에도 매출액이 15% 올랐어요.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개기름이 번지르르한 사장의 얼굴이 윤기가 나고 매우 흡족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뒤따라 온 젊은 여비서는 부장의 굽실거리는 모습이 가소로운지 나를 보고 눈을 찡긋거린다. 나는 그녀가 나를 보고 눈을 찡긋거리는 것이 천박스러워 보였다. 컴퓨터도 제대로 만질 줄 몰라 처음 입사할 때는 종종 나에게 와서 물었을 때 처음에는 요즘 세상의 컴퓨터도 모르는 여비서가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의심도 나고 부하도 났지만 그녀가 부장의 먼 친척벌로 특별 채용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해가 갔다.
그녀가 하는 일이란 책상에 앉아 전화 받는 것과 거울 보는 일이다. 옷은 원색 계통의 가슴이 조금 들여다 보이는 스웨터에 치마는 항상 짧은 것을 입었다.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빙긋 웃거나 한쪽 눈을 찡긋거렸다. 그녀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습관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그녀와 따로 만나거나 그녀가 만나자고 한 적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 나는 그녀와 마주쳤다. 마주쳤다기보다 그녀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날 밤 나는 어느 한적한 거리를 차로 달리고 있었는데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으리라 생각되었다. 차가 신호등 앞에 서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우연히 나는 고개를 왼쪽으로 슬쩍 돌렸다. 내 왼쪽에는 벤츠 같은 고급차가 서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차 안에 앉아있는 그녀와 맞부딪히게 된 것이다. 나는 이런 믿어지지 않는 우연에 반가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는 몹시 당황한 눈치였고 무언가 손을 뿌리치는 것이 보였다. 운전석을 힐끔 바라다 보니 그것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었다. 순간 나는 고개를 앞으로 돌려 신호등이 떨어지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실직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모른 척하리라 마음먹은 것이다. 차는 이미 도시를 벗어나고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두워 컴컴하였다. 나는 주유소에 들려 기름을 가득 채웠다. 기름을 넣고 주유소를 빠져나와 프리웨이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길가에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 두꺼운 종이 상자 한 면을 잘라낸 것을 들고 있었다. 거기에는 샌프란시스코라고 적혀 있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차에 태워 달라는 히치하이커이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태워 주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차를 세우자 그는 날름 차 문을 열고 내 옆에 앉았다. 쾌쾌한 냄새가 차 안으로 몰려와 나의 코를 찔렀다. 그는 군인이 입는 야전 잠바에 짙은 푸른색 진 바지를 입었고 덥수룩한 머리에 검은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얼굴은 검붉었고 수염이 턱을 덮고 있었다. 그는 들고 있던 검은 백을 뒷좌석에 휙 집어던지고 빛이 바랜 손가방은 무릎 밑에 놓았다. 차림새로 보아서는 거지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떠도는 히피족 같지도 않았다. 땡큐. 그는 흰일을 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몸에서 퀴퀴한 냄새가 알코올 냄새와 뒤범법되어 차 안을 뒤덮었다. 며칠을 목욕커녕 세수도 안 한 모양이다. 그는 가지고 있는 보따리에서 무언가 뒤적거리더니 손바닥만한 술병을 꺼내 나에게 들어보였다. 마시겠느냐는 것이다. 내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술병 마개를 따 한 모금 훌쩍 마셨다. 술 냄새가 차 안에 확 풍겨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혼자 욕지거리를 섞어가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하는 것 같았다.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지진이 나던 전쟁이 나던 몽땅 땅이 꺼지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쓸어버리면 그래야 살만 날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훌쩍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시 술병을 들어 두어 모금 꿀꺽 마시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컴컴한 고가 도로를 달렸다. 한참 후 코 고는 소리가 들려 옆을 보니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잠에 빠졌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때는 자정이 훨씬 넘어선 새벽 1시가 가까웠다. 나는 차이나 타운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자고 있는 그를 흔들어 깨웠다. 그는 잠시 여기가 어딘지 어리둥절하다가 차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훅 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뒤에 있는 슬림백을 집어들고는 밖으로 나가다 잠시 몸을 돌려 나를 내려다보며 말하였다. If you have a quarter, please give me it. 나는 그가 25전짜리 동전을 원하는 것 이상의 돈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지갑을 꺼내 20불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희색이 만면하여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라고 외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를 캄캄한 어둠 속에 던져놓고 나는 불빛이 보이는 다운타운 쪽으로 차를 몰았다. 한 20여 분쯤 갔을까 문득 옆자리에 무언가 시커멓게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거지가 놓고 간 손가방이었다. 황급히 내리는 바람에 슬림핑백만 들고 손가방은 잊어버린 것이다. 나를 차를 되돌려 그가 내린 곳으로 가보고 싶었지만 너무 시간이 지났고 그가 지금쯤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이 밤중에 찾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리고 꼭 돌려줄 만큼 중요한 물품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빌딩이 늘어선 거리를 벗어날 때 모텔 사인이 보였고 빈방 있음이라는 네온이 번쩍거리는 단층 건물이 눈에 띄었다. 차를 건물 주차장에 세워 두고 모텔 입구로 들어갔다. 열심히 TV를 보던 몸집이 큰 여자가 나를 보고는 눈을 비비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하품을 하였다. 방을 구하러 왔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혼자 주무실 거죠?
하룻밤에 120 뿌리고 체크아웃은 오전 11시입니다. 나는 그녀가 내민 숙박계를 적고 열쇠를 받았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에 TV 세트가 놓여 있었다. 나는 양복 저고리와 바지를 벗어 옆에 놓여 있는 의자에 걸쳐놓고 침대에 벌렁 누웠다. 피곤이 엄습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를 않았다. 아내를 생각하였다. 지금쯤 아내는 자고 있을까? 처음에는 집에 안 들어오니까 매우 걱정하고 있겠지. 나는 여기로 떠나기 전 이미 스마트폰 파워를 꺼버려 아내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올라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고 있다가 10시가 넘어 11시가 되면 그 화는 불안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신경은 문입구와 전화 벨 소리에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불안해하는 아내를 위해 너무 늦었지만 전화를 걸어볼까 하였지만 전화 속에서 홍수같이 쏟아지는 아내의 말소리에 나는 도무지 감당한 자신이 나지 않았다. 그저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다. 모든 관계를 단절한 채 나 자신에게 안주하고 싶은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하늘을 나르는 연이었다. 창공을 헐헐 날아가지만 나는 아내가 잡고 있는 연줄에 매어 있어 잡아당기면 창공에서 추락하게 마련이다. 나는 또한 직장이라는 굴레에 매여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어김없이 굴레를 쓰고 하루 종일 밭을 갈아야 한다. 주인이 모는 대로 싫으나 좋으나 매일매일 밭에 나가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인은 내가 갈아 놓은 밭에서 엄청난 돈을 챙기고 나는 주인이 주는 찌꺼기 같은 먹이에 만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된 셈이다. 연줄은 끊어지고 굴레는 벗겨졌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중 하나가 나는 누구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아침 6시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침 6시에 깨어나는 것은 나의 오래 전부터의 습관이다. 저녁 10시에 자던 12시에 자던 아침 6시면 나는 눈이 떠진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인근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식당에 들려 아침 식사를 하였다. 나는 모텔로 들어오면서 불현듯 어젯밤 거지가 차에 놓고 간 손가방 생각이 났다. 차에서 손가방을 꺼내 내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열었다. 양말 2켤레, 여름 샤츠 1개, 치약 칫솔 타월, 손거울 등이 나왔다. 빨지를 않아 모두 때가 반드르르하다. 나는 손거울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났다. 거지도 거울을 보나? 세수를 하여야 거울을 보지. 손가방 밑바닥에 책 1권과 검정색의 지갑이 놓여 있었다. 책 표지에 스테픈 킹의 더 그린 마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더 그린 마일은 오래전 영화를 보아서 제목이 눈에 익었다. 어느 거대한 몸집을 가진 흑인이 두 어린 소녀 강간살인 협의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아주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다. 더 그린 마일이란 그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사형 집행되는 전기 의자까지 마루 바닥에 쳐져 있는 초록색 선이다. 그 초록색 선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 흑인은 다른 사형수들과 같이 갇혀 있었는데 그의 믿을 수 없는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간수의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아무 범죄도 저지른 적인 없는 무고한 자다. 다만 이미 누군가 죽여버린 소녀들을 살리려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다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잡힌 것이다. 그러나 아무 변명 없이 그는 전기 의자에서 그의 생을 마친다. 전기 의자에서 참혹하게 죽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다. 나는 책을 펼치다 사진 한 장을 발견하였다. 어느 젊은이가 한 6살로 보이는 아이와 같이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이는 아주 깨끗하게 생겼고 아이도 황금색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예쁘장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젊은이의 오른팔이 아이의 어깨를 껴안고 있는 다정한 모습이었다. 지갑을 열어보았다. 지폐가 나왔는데 5불짜리 2장과 1불짜리 15장이 꾸깃꾸깃 접혀 있었고 동전 몇 개가 같이 들어 있었다. 나는 잠시 그 거지에 대한 상상을 해보았다. 옛날 그는 결혼을 하였을 것이고 아주 귀여운 아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아내는 사진에 없는가? 혹시 이혼하였거나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왜 아들을 버리고 거리를 방황하는 행락자 생활을 하는가? 아내가 도망을 갔나? 그렇지 않으면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나? 나는 가방에서 지도 한 장을 발견하였다. 전국을 그려진 지도였다. 지도에는 굵은 노란색 매직으로 선이 그어져 있었다. 시카고에서 세인트루이스, 오클라호마에서 텍사스 그리고 애리조나를 거쳐 캘리포니아로 이어져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시카고에서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까지 미리 여행 계획을 짜고 이 곳까지 온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의 목적지가 샌프란시스코라면 그 까닭이 있으리라 추정되는 것이다. 시카고가 추워서 일부러 기후가 온화한 서부 캘리포니아로 이동하였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여름이 시작되는 5월인데
미리 여기에 올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샌디아고가 더 지내기가 나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나는 거지를 만나 그 손가방을 돌려주기로 결심하였다. 손가방의 지갑 25불은 그의 전 재산이다. 그것보다는 책갈피에 들어있는 사진이 그에게는 더욱 중요할지도 모른다. 손가방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아주 시리에 빠져 있으리라 생각되자 나는 한시라도 빨리 되돌려주고 싶었다. 나는 차를 몰고 어젯밤에 그와 헤어졌던 차이나타운 근처로 가보았다. 차이나타운은 이미 상점 식당들이 다 열려져 있었고 사람들로 북새통이었다. 오고 가는 차량과 인파가 거리를 덮었다. 차를 조심히 몰아 밖을 주시하였지만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차를 근처 공원에 두고 밖으로 나왔다. 공원에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나무 그늘에 몇 명의 홈리스들을 발견하였다. 조심히 다가가 살펴보았지만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군인 야전 잠바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나는 아침나절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헤매었지만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거의 포기할 즈음 나는 그의 모자가 생각났다. 그의 모자에는 버클리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다. 버클리 대학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가 썼던 모자는 지난 여름 버클리 대학 갔을 때 기념으로 경수가 사준 모자와 색깔만 다를 뿐 똑같은 로고인 것이다. 나는 그가 버클리 대학 쪽으로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버클리 대학 앞거리에는 유난히 홈리즈들이 많다는 것보다는 버클리 대학과 무슨 연관이 있으리라 추리해보는 것이다. 내가 금문교를 지나 버클리 대학에 도착하였을 때는 오후 3시가 되었다. 대학 앞에는 전과 같이 젊은이들로 붐벼 있었다. 백팩을 등에 맨 젊은 남녀 학생들이 무언가 즐거운지 웃고 떠들며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길가 식당에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고 노점상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언가 짓거리고 있었다.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다. 나는 차를 길가에 세워 두고 인파에 묻혀 그를 찾아보았다. 식당 안도 굽실거려 보고 건물 사이 골목길도 바쁘게 돌아보았지만 그는 전혀 보이지를 않았다. 1~2시간을 헤매이다 보니 허기가 저걷기가 힘들었다. 나는 손가방을 옆에 낀 채 큰 길로 빠지는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은 대낮에도 어둑어둑한 것이 지저분하였다. 골목길 중간쯤 왔을까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인기척이 났다. 뒤를 돌아보니 몸집이 크고 머리를 박박 밀어버린 흑인과 머리를 빨갛게 물들인 백인 젊은이가 내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나는 심상치 않아 걸음을 빨리 하였다. 순간 그 중 하나가 벼랑간 달려와 내 등을 내리쳤다. 내가 앞으로 꼬꾸라지자 다른 빨간 머리가 내 배를 주먹으로 치는 동시에 내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구어 챘다. 나는 배를 움켜잡으면서도 가방이 빠져나가지 않게 옆구리를 더욱 조였다. 빨강 머리는 더욱 가방을 잡아당겼고 몸집이 큰 놈은 발로 내 엉덩이를 걷어찼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심한 통증이 났다. 빨강 머리가 가방을 더욱 세게 당기자 힘이 빠져 나는 더 이상 가방을 껴안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가방을 낀 팔을 풀자 빨강 머리는 용수철처럼 가방을 든 채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몸집이 큰 놈이 주저앉은 빨간 머리로 다가가는 순간 나는 재빨리 오른쪽 발로 몸집이 큰 놈 엉덩이를 세차게 밀어 걷어차고 다시 빨강 머리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빨강 머리는 흑하며 몸을 옆으로 제켰고 가방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나는 가방을 낚구어 채어 쏜살같이 앞으로 뛰기 시작하였다. 큰 길에 나오자 지하철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였다. 나는 바삐 계단으로 내려가 표를 파는 티켓 머신으로 달려갔다. 뒤에는 아무도 따라오지를 않았다. 5불짜리 지폐를 기계에 넣으니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왕복표와 함께 거스름 동전이 찰가당 금속 소리를 내며 밑으로 떨어졌다. 나는 표와 가방을 옮겨 진 채 열차를 기다렸다. 혹시나 해서 기둥 뒤에 몸을 숨겼지만 그 불황배들은 나타나지를 않았다. 양복 저고리는 완전 구겨져 있고 이마뿐 아니라 온몸이 땀투성이다. 숨을 돌리고 땀이 식힐 즈음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열차가 도착하였다. 열차 안에는 꽤 사람들로 붐벼져 있었다. 한서나 정거장 갔을 때야 빈자리가 나서 창가에 있는 의자에 덜썩 앉았다. 눈은 피곤하고 엉덩이와 등에 다시 통증이 오고 있었다. 열차는 어둠을 헤치고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무표정하고 지친 모습들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의 왔을 때 앞에 앉았던 늙은 노인 부부가 내리고 서 있던 누군가 자리에 앉았다. 30대로 보이는 깔끔한 젊은 백인 남자와 그의 아내로 보이는 좀 여윈 여자 그리고 한 5~6살 돼 보이는 소년이었다. 그들은 즐겁게 서로 웃고 있었다. 나는 그들 얼굴을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소년의 황금색 머리, 파란 눈동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로 보이는 30대의 깔끔한 외모, 검은색 운동모자에 버클리 대학 로고,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여자는 피곤한지 힘이 없어 보였는데 사내는 무언가 계속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순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손가방 안채깔피 속에 들어있는 사진이 튀어나와 내 앞에 크게 확대되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언제 이 거지 사나이가 이곳에 왔을까? 나의 가슴은 뛰기 시작하면서 반가운 마음까지 들었다. 그가 나를 알아보고 반색할 것만 같았다. 그와 시선이 마주칠 때 빙긋 미소를 지었다. 그가 물으면 이 가방을 당신에게 돌려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장황하게 설명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기대와는 달리 힐끔 쳐다보고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에게 혹시 가방을 잊어버린 적이 없나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가 나를 알아볼 때까지 침묵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나는 그의 시선이 뜨이도록 가방을 무릎 위에도 올려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가 그를 뚫어져라 응시해도 그는 전혀 딴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나는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너무 혼란스럽고 무안당하는 것 같아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다. 종착역을 한 정거장 남겨놓고 나는 열차에서 내렸다. 마침 버클리로 가는 열차가 맞은편에서 막 떠나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빠른 동작으로 차에 올라 아직도 서 있는 반대편 열차 안 내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젊은 부부와 아들이 보였다. 나는 내가 일부러 두고 내린 가방을 그 남자가 가지고 갈 것인가를 상상해 보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람. 애초부터 그 손가방은 내 것이 아니었고 지금 나는 그 손가방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버클리에서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쯤 신호가 갔을까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는 대답 대신 핸드폰의 시계를 보았다. 80마일로 질주해도 집에 도착하면 오전 1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들고 있는 핸드폰을 껐다.